자, 교재 19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격 목적 좋아요. 우리 둘이 갑시다. 크롬이 껴주고. 거봐, 안 된대잖아. 자, 교재 19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기본 윤리가 있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이제 안 다룬 부분으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요, 기본 윤리는요, 29조 1항하고 29조 2항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어요. 자, 29조 1항을 보시면은요, 거기는 일단 또 두 개가 적혀 있어요. 거기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해가지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서 신의 성실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윤리로 첫 번째로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신의 성실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는 다른 조항이 있나요? 같은 조항 속에 놓여 있나요? 같은 조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는 25조 2항과 비교를 했을 때 25조 2항은 뭐냐면 비밀 준수 의무예요. 주체가 달라요. 25조 2항을 보면 누구는 이라고 출발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라고 출발을 해요. 근데 25조 1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입니까? 한마디로 25조 1항에는 중개보조원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OX. 왜죠? 개업공인중개사 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뭐가 차이 나오? 중개보조원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할 적에는 개소보가 다 포함돼. 그러나 신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는 소속까지고 중개보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품위 유지 의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요.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의 성실 의무는 중개 관련 업무야. 근데 여러분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까지요? 소속까지예요. 중개보조는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치지 저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중개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래 놓다 보니까 품위 유지 의무, 신의 성실 의무는 여러분들 뭐로 되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여기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맞출 수 있나요? 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같은 조항에 있지만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는 달라요. 거기 보면 신의 성실 의무는 중개 업무 하면서 지키래죠. 신의 성실 의무 25조 1항. 그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는 뭐요? 그렇죠? 그런데 품위 유지 의무 보시오.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중개 업무 할 때만 품위 유지하래? 아니면 그냥 유지하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품위 유지 의무는 목욕탕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지켜야 될 게 품위 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는요, 신의 성실 의무하고 달라. 신의 성실 의무는 업무 수행할 때만 신의 성실하면 돼. 업무 안 할 때는 신의 성실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품위 유지는 업무를 하든 안 하든 품위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늘상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의 문제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품위 유지를 못했어. 뭘 못했어?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왜? 중개 업무와 상관없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 품위 유지 못했을 때 업무정지 먹는다?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의성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의성실은 중개 관련 업무야. 그래 놓다 보니까 신의성실하지 못했을 땐 손해배상의 직접 근거조항으로 사용되고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게 판례의 내용이었어요. 두 개를 구별합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의무의 위반시라고 두 개를 합쳐서 썼을 때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 있고 그 다음 업무정지 사유 해당하고 왜?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구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칠판에 안 써도 되죠? 왜? 시험에서 이게 한 문제를 구성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게 한 문제를 구성한다면 칠판에 쓰겠어요. 근데 한 문제 구성도 못하는데 다만 지문에는 나오는데 그 지문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거기 29조 제2항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나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제외하고는 빼놓으면 또 그게 또 그럴듯하게 읽혀지나 봐들. 그래요.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돼요. 모든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모든 비밀을 지키라 그러면은 살아남는다, 죽는다. 예, 비밀은 까발리는데 맛이 있다 그랬지 않소. 그래요. 그래서 모든 비밀은 아니야. 무슨 비밀? 근데 요거 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뭐 이런 시효제도, 소멸시효 이런 거 있다 없다? 그래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는 거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는요. 위반시 어떻게 되냐? 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1학년 일반. 근데 1학년 일반 요건 행정형벌이고 행정처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 소속은 아니야. 소속의 자격정지는 써 있어야 돼요. 7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서 안 적혀 있을 시에는 업무정지래요. 이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에 해당해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다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 요거는 1학년 일반인데 몇 학년 몇 반이요? 1학년 일반이에요. 1학년 일반인데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랬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법의 기본 의무는 이렇게 신의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그리고 지금 본 비밀준수 의무 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나 법엔 그렇지만 기본 의무로 이걸로 그친다 아니면 판례가 인정해주는 의무도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자, 판례가 긍정하는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에는 없어. 그런데 판례가 인정해.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없기 때문에 이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X표하고 동그라미하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나중에 읽다가 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예, 법에 안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를 두는 이유가 뭐겠어? 이걸 근거로 뭘 물으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근거조항으로 사용돼요. 근거로. 그럼 판례가 이걸 긍정하는 근거
위임 유사설입니다.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더 크고 더 중한 의무로서의 신의성실 의무가 있는데 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또 필요하냐는 거야. 예, 옥상오간이야. 옥상 위에 옥상 지어놓는 것 같은 무의미한 개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판례가 이걸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신의성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굳이 쓰냐. 그 이유는 예, 이행 단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요? 그러니까 이행 단계를 지배하는 의무가 뭐다? 자, 다시 중개는 뭐로 출발한다고요? 뭘 거쳐서? 거래 완성 안 틀렸다 그랬지? 거래 계약.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중개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배하는 원칙은 뭐다? 여기는 신의성실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행 단계에 관여를 하더라 안 하더라? 예? 예, 중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비스라니까. 그러니까 이행 단계를 관여해서 이행이 끝나야 비로소 뭐가 된다? 거래가 완성된다. 해서 여기를 규제하는,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뭐다? 성관주의 원칙으로 판례는요. 신의성실 원칙이 있는 데는 여기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신의성실 원칙의 뭐야? 보조적 원칙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행 단계에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신의성실 원칙을 어떻게 한다?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단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 이행 단계를 해야 된다. 해서 신의성실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의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제가 등기부등본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중개계약이 있었어요. 물건을 누가 팔아달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요.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된다. 등기부등본 띄고 확인해 봐야 된다. 무슨 원칙? 신의성실 원칙이고요. 중개인이라는 데 있어서는 신의와 성실로서 해야 돼. 우리 저기 아가씨, 어이 막내, 눈 감고 있으니까 모나리자 같아. 진짜로. 눈 떠. 책 본 걸 거야, 그치? 자, 뭔 얘기 하다가. 그래요. 우리 여기 원주분들은 다 이쁘더라고요. 예. 심지어 언니까지도 이뻐. 다 이뻐. 잊어버렸어, 하던 거. 예.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요, 예. 여기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이 단계는 지배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판례가 인정을 하고서 아예 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있는데,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뭐? 보충일 뿐이야. 근데 여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없으니까 완전 지배해서 그 얘가 뭐라고? 등기. 그래서 중개계약서에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건은 어떤 사람이 살려고 일주일쯤 지나서 왔어.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등기부등본 띄워봤으니까 그거 갖고 설명해야 된다. 등기부등본 다시 띄워야 된다. 왜? 그 일주일 사이에 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잖아. 누가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고 들어왔는지, 국세청에서가 압류 들어왔는지, 이 물건이 경매 나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또 띄워봐야 돼, 여기서.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할 때도 떼어봤는데 나중에 그 물건 사겠대. 그래서 이 거래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야. 그럼 이때 한 번 떼어보고 이때 한 번 떼어봤으니까 여기서 안 떼어봐도 된다. 또 떼어봐야 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 그게 무슨 원리? 그게 신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다가 확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성실이야. 그런데 여기요.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했어. 거래계약이 끝나면 뭐가 됐다고? 중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뭐 할 때 중도금 치를 때 다시 한번 떼어봐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잔금 치를 때 또 떼어봐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중개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 끝났거든. 근데 그런 의미, 신의 성실임으로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었대니까 매도인의 자금관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채권자들이 그냥 막 벼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모르는 척 해야 돼? 아니면 계약 잘못하면 수수료도 못 받으니까 모르는 척, 에이 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해야 돼.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땐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원칙?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이므로 적극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거요?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이므로 신의 성실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임을 갖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한 지위에 놓이는 자, 보증인적 지위에 놓이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임을 갖고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할 때 그 주의의 정도는 통상적 지위, 통상적 신분, 거기에 보통 사람들의 주의,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예요. 즉 뭐냐? 예를 들면 같은 사람, 개업공인중개사인 사람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주의 아니면 이 사람의 주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주의여야 돼요.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 잘하는 사람부터 엄청 못하는 사람까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선? 보통 수준. 어떤 수준? 보통 수준의 주의예요, 저게.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위 속에서 통상적 그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는 정도의 주의, 그것이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 거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예,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어. 이거 하면서. 차라리 칠판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저 좀 보시오. 저거 다 있고요. 자, 신의 성실 원칙과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누구까지의 의무이다? 예, 소속. 반면에 비밀 준수 의무는 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이다. 그 다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 또는 업무 정지 이런 거 있다 없다? 근데 신의 성실은 있다라는 거요. 그 다음 자, 비밀 준수 의무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죄송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언제까지? 예, 무덤까지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반 시에는 뭐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문제는 행정처분은 어떻게 된다? 예,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법상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로 기술하고 있는 게 뭐다? 예, 이거 비밀 준수 의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법에 써있다 안 써있다? 그래요. 근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왜? 법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행 단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중개 보수라고 있죠? 예, 여기에서는요, 다루는 게 자, 중개 수수료와 실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수수료는요, 보수의 개념이고, 실비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쌍방에게 받는 거요, 일방에게 받는 거요. 아, 이건 보수고. 예, 실비, 비용이기 때문에 쌍방에게 받으면은요, 부당이득이야. 그죠? 내가 1,000원 썼거든? 1,000원 쓰고선 두 사람 모두에게 받으면 2,000원 받는 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방에게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요. 그래서 중개 보수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 수수료에 관한 문제부터 논하는데, 수수료에서 여러분들 나누어야 돼. 생각해야 될 거. 첫째로 수수료 요율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산정의 기준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있죠. 법률적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다룰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선행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수수료 청구권의 문제예요. 뭐요? 수수료 청구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갖다가 중개 수수료라는 측면에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금액에다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요 거래 금액, 요게 산정 기준액이야. 그리고 수수료 요율, 요걸 곱하는 거고, 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갖고서 수업하는 건데 그걸 뭘 몰라. 참 딱해, 난. 자, 수수료 청구권. 수수료 달라고 하는 권리죠. 민법상. 그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는 뭐로 출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건 몇 번 써? 뭘 거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개야. 그래서 수수료 청구권의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로, 수수료 청구권은 거래계약 시에 생긴다, 아니면 중개계약 시에 생긴다.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이 다르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 열고 들어가서 내 집 팔아주시오 할 때는 수수료 줄 의사가 있다 없다? 수수료 줄 의사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달라고 했던 거야. 팔아달라고 한 거야. 수수료 줄 생각 없으면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간다, 담벼락 찾아간다. 담벼락에 가서 뭐해? 그렇지, 붙여. 거기 가서 붙이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순간에 수수료 청구권이 여기서 발생해서 중개계약서에 수수료 있다 없다? 예? 있어. 수수료 규정이 있었어요. 몇 번? 아니, 몇 번에? 2번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아, 정답. 저 양반이 찍신이 있는 것 같아. 3번은 유효기간 아닌가요? 몰라. 3번일 수도 있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 얘기 나온 거.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면 되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72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의뢰 의무, 2번 갑의 의무, 3번 유효기간, 4번. 4번. 예? 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 데도 찍신이 잘 되면 진짜 시험에서 이게 찍신이 이게 또 위력을 발휘 못해.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평소 하던 대로 모의고사도 저 진짜 시험도 봐야 돼. 진짜요. 내 친구 중에 뭐 저기 황충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있잖아요. 저 지금 회계사야. 공인회계사인데 시험 공부할 적에도 이게 녹화가 되는데 이게 실명을 거론했네. 맨날 그 술 먹고 했어요. 그러더니 시험 보는 날 컨디션 조절한다고서 술 마시더라고요. 그럼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중요한 거. 네. 자, 어쨌든 있어 없어 중개계약서에.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수수료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뭐야? 이게 뭐였어? 수수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있는 거 보니까 중개계약시에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맞다는 거요. 단 달라고 할 수는 없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행사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이때서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법적 표현에 의하면 수수료 청구권은 거래계약을 정지조건으로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그거요. 거래계약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언제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그게 여러분들 수수료 청구권이야. 첫 번째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요 사이에서 거래계약이 있기 전이라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가 저 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그 다음에 전보명령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이 가압류 등 전보명령도 가능하다. 이 전보명령이라는 게 뭐요? 민법에서 나오는 걸 텐데 남의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남의 거 나한테 줘라 하는 게 전부명령이야. 전이 뭐겠어? 이전하는 거야. 뭐? 부채, 네 부채 나한테 이전해라. 이게 전부명령인 거야. 이게 된다 안 된다? 그거요. 가압류 전부명령 등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 얘기야. 수수료 청구권. 됐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청구권은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행사요. 행사할 수 있다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달라고 하는 거요? 여기서부터 달라고 해서 이행 단계를 거쳐서 거래 완성까지 요 사이에서 언제 달라고 할 것인가는 뭐의 문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어떻게 잡을 수 있어? 거래계약 시에 주기로 한다. 할 수도 있고 언제? 잔금 치룰 시기에 주기로 한다. 등기 이 완료 시에 주기로 한다. 어떻게 할? 자기네들끼리 약정이야. 또는 이런 것도 돼요.
거래계약 시에 50%, 잔금 지급 시에 50%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뭐의 문제야? 약정의 문제인데 약정 없을 시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거요? 예? 법에 써 있어요. 언제? 아니야. 예, 약정이 없을 시에는 잔금 지급 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 거래가 완성되는 게 잔금 지급이 되면 거래가 완성되는 거 아니야. 거래가 완성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지. 그래야 거래가 완성되지. 잔금만 지르면 아직도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서의 소유권 이전은 완성되질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잔금 지급 시 저게 원칙이야. 그 다음 이런 문제예요. 이행 단계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그러면 수수료 달라고 한다, 못 한다? 예? 귀책 사유가 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 즉 고의과실이 원인이 되어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는 없어져. 달라고 할 수? 이걸로 그칠까요? 손배 책임도 질까요? 예,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줘. 근데 당사자끼리의 문제였어. 이때는 칠판을 이렇게 선거놓고 조금씩 쓰려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이상하게. 예, 자꾸 그냥 넘어가고 그러네요. 글씨도 몇 개 안 쓰면서 또 쓰다 보면 또 조그맣게 쓰다 보면 이렇게 되고. 참.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수수료 청구권이요. 그 다음 수수료 요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수수료 청구권은 우리가 본 건 이거요. 언제 생긴다? 여기. 그리고 언제 행사한다? 여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 가압류 정부명령 등 어떻다? 가능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가 왜?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원래는 이때는 행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 거래 완성 시까지요. 그 시점을 어느 쪽에 잡을 것인가는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의 문제지만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 예, 대금 완료시야. 그래서 잔금 지급시로 보면 된다. 법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받았으면 좋은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건 여기 전인 거요? 이거 이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전이면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거래계약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효 취소 해제야? 그러니까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되었을 때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귀책 사유가 원인이 되었으면 수수료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당사자끼리의 다툼의 분쟁의 문제였다면 수수료 청구권 행사할 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 그게 문제죠. 하지만 법적으로 싸움하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받을 자신 있어? 없어.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 요율에 관한 거예요. 수수료 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 요율은 1호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둘로 쪼개져 있다. 예. 그래서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은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또 쪼개져. 매매교환하고 임대차 등으로 나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 외에는요,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등이다 논할 것 없이 0.9% 범위에서 약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0.9% 범위에서 약정이 되니까 주택 외의 수수료는요, 뭐에 의해서 끝나버려?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끝나요. 근데 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주택의 경우는 매매교환은 0.5 이런 임대차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0.9% 범위, 요거 0.8% 범위는요, 주택의 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범위요, 아니면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요. 그러니까 주택의 수수료는 뭘 봐야지만 돼? 시도조례를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도할 때, 시도조례 할 때, 요 시도는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이게 사무소 소재지요.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틀렸던 거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지난주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A 법인이 어디냐면 원주시 분사무소 두었어. 어디에 분사무소 두었어? 원주에 분사무소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에 있는 이 분사무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어요. 수수료는 뭐에 의해서 받는다? 아니지요. 상가잖아, 상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이게 어디에 써 있대?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받아. 다음번에 맞출 것 같아. 그죠? 아파트를 중개했다. 어디에서?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야. 여기도 했거든. 중개 여기서 했어. 그러니까 원주가 아니라 뭐다? 왜? 시도조례니까.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알거든? 이렇게 하면 몰라. 환장해요. 예? 예. 왜 매번 하고 있지 않소? 예. 어쨌든 이겁니다. 그래서 좀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인데 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 0.6% 범위입니다. 0.5% 범위, 0.4% 범위, 0.5% 범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예, 시험 문제는 주어져요, 자료가. 일단요, 문제가 있다는 거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미만이니까 5천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겠죠. 5천만 원이면 5, 25 얼마요? 수수료. 그런데 4,999만 9,999원짜리야.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이거죠? 그럼 5, 6. 어떤 게 더 커? 4,999만 9,999원짜리가 더 수수료가 많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도액이 있다는 거요. 이거 25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여기도 한도액이 있어요. 80만 원입니다. 왜? 여러분들 1억 9천, 그냥 1억 9천만 할까요? 1억 9천이면 얼마요? 5%죠? 0.5%? 그러면 얼마? 95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2억이면 여기죠? 얼마? 그럼 2억짜리는 80만 원이고 1억 9천짜리는 95만 원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80만 원이 한도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도액이 필요 없습니다.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수료 요율, 주택의 수수료 요율은 땜빵이야. 그때 고치느다가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수료 요율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산정액. 이거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나온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어떤 쪽에 의한다? 작은 쪽. 작은 쪽에 의해서 받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택의 수수료야. 근데 주택 외에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주택 외에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수료 요율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수수료와 주택 외의 수수료가 어떻다?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 자,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바닥 면적 85제곱미터로 저 화장실 같은 거 있고 욕조 있고 그리고 저기 입식 부엌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들 갖춰져 있으면 얘는요 주거 목적이다 상업용이다 이런 거 논한다 안 논한다? 이런 걸 논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 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로다가 써놨어요. 이게 써놓기를. 아니, 법에서 주거용으로다가 이걸 제한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2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주거용 지워버리세요. 그냥 오피스텔의 경우는요,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시설물을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거용이다, 아니면 비주거용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물건이라면, 그러면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다, 아니면 비주거용이다라는 것을 논하지 않고, 무조건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0.5% 범위고요.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요, 0.4% 범위에서 약정하도록 국토교통부 령에 정해놓고 있어요. 어디에 정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령에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왜 생겼다 그랬어요? 예? 이게 왜 생겼다 그랬어요? 이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수수료가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저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어때요? 굉장히 커요. 주택의 경우는 기껏 받아야 몇 푼 안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248, 80만 원 받아요. 2억짜리 상가 중개하면 298, 180만 원 받아요. 80만 원과 180만 원은 조금 차이 납니까? 엄청 차이 납니까? 그래요. 이게 이런 수수료 요율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냐면 이거야. 2억짜리 오피스텔 중개줬어.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살려고 들어갔다, 여기. 뭐 하려고? 살려고. 주거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들이 얘기하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말이냐? 야, 여기는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인데, 공부상 오피스텔이 뭐 주거용으로 잡혀 다 업무용이야. 다 업무용으로다가, 오피스텔이 다 업무용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상 없는데 0.9% 받겠다. 저기는 난 이제 살려왔다. 난 0.4% 달라. 싸움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냥 죽어다 뒤죽어다 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그런 거 갖춰줬으면 매매 교환은 무조건 얼마? 0.5%. 임대차 등은 받으래요. 누구 편 들어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사람들, 저기요. 일반인들 편 들어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수료 요율이에요. 이 법은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편 들어준 적 없어요. 예,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상당히 인색해요. 여기까지가 뭐의 문제다? 수수료 요율.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요. 이거요. 산정 기준액이요. 산정 기준액은 매매는 다 알아. 매매는 뭐다? 실거래가. 다 알죠? 예,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큰 쪽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큰 쪽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수수료 체계 다를 때 그때는 뭐다? 유리한 쪽 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거 유리한 쪽이 아니야. 저기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유리한 쪽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유리한 쪽이라고 써요. 자, 이거 이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건 5억짜리요. 이건 4억짜리요. 자, 이건 뭐냐? 아파트요. 이건 단독주택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9억짜리 이거 거래해주고 4억짜리 이것도 거래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수수료 얼마요? 5사 200 4사 160 해서 200씩 양빵으로 먹으면 얼마? 그리고 이것도 해주니까 양빵으로 먹으니 얼마? 그러니까 총 720을 받는다 아니면 이것만 받으라는 큰 쪽만 받으라는 거요. 그게 큰 쪽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상가였어. 그럼 큰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 얼마 나와? 그런데 작은 얘를 기준으로 하면 4, 9, 360 곱하기 2일 테니까 720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720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받게 되면 중개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위반이다 아니다. 그게 수수료 체계가 다를 때는 이거 상가 쪽 주택 외 수수료를 사용해도 된다예요. 됐어요? 예,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환에 있어서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임대차입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요. 뭐라고요? 예, 이걸로다가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거요. 예를 들면 이거요.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요. 그러면 저거 수수료 얼마짜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300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 그럼 얼마? 3억. 거기 3천이라니. 거기다 1억 더하면 얼마? 이게 4억짜리로 보고 수수료 얼마? 0.949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게 저기라면 주택이라면 0.4 44 16 160만 원 맞죠. 주택의 수수료는 그러니까 푼돈이야. 참. 예.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일 때 재산정하래요. 예, 보증금에다 월세 곱하기 70에서 저렇게 재산정하라는 거예요. 다음 중요한 건 5천만 원 이하요, 미만이요.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세 20이요. 그러면 수수료 산정 기준액은 얼마가 된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곱하기 100 하니까 2천, 2천도 하니까 4천, 5천만 원 미만. 그럴 때 재산정하세요. 그래서 70, 27이 14. 더하니까 얼마? 3,400. 왜 처음부터냐? 이런 거 해봐요. 처음부터 이거 해봐. 6, 7이, 아니네요. 자, 4, 7이, 4, 7이, 더해. 5천만 원 미만이죠? 된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일단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4천, 2천도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인 거야. 그럴 때 재산정해. 5천만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재산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재산정이란 말을 우습게 보지 마. 처음엔 무조건 뭐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됐습니까? 자,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와 보증금 1천에 월세 30짜리는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이 같다. OX. 저게 틀려요. 이게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같아요. 재산정해야 되잖아. 얘는 얼마 나와요? 얘는 얼마 나와요? 같아 달라. 저게 기출문제야. 이게 같아 달라. 제발 기억하세요. 같지 않습니다. 네, 다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이놈의 재산정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게 전시행정이요. 이거 딱 내놓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서민들 중개 수수료 가볍게 해주려고 이게 들어왔다는 거야. 이거 아마 만든 행정공무원은 아마 저기 그때 진급했었겠죠. 이거 만들고 상 받고 뭐 진급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는 잘 됐을지 몰라도 누가 이것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나 싸졌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서민들 보호한다며. 자,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면 얼마야? 4천이죠. 보증금 2천에 월세 20 하면 4천이죠. 그럼 아까 저기 안 썼죠? 이게 0.5%요. 그럼 0.5%면 얼마 나와? 4, 5. 20만 원이죠? 그러면 아까 3천, 27이 3,400이죠? 0.5%면 얼마? 17만 원 나와요. 수수료 얼마 싸졌어? 그러니까 엄청 싸진 거요? 엄청 싸졌냐고. 3만 원. 3만 원? 15% 밥 한 그릇 사고 말렸어. 아유, 이게 뭐요 이게. 겨우 3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붙을 때 그 한 문제는 3만 원이요, 수백만 원이요. 예, 조용가치로 치면은요, 이런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쨌든 그렇소. 지금 현행법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분양권이요. 분양권은
기왕이 낸 돈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예요. 기납입액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기납입액 플러스 P에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이요. 몰랐단 얘기 통한다 안 통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고의범이라 그랬어요.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5억이요. 그래서 1차 이제 일단 계약금 들어갔어요. 5천.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5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P가 1억이 붙었어요. 그러면 수수료 산정의 기준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된다? 2억. 요걸로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또한 6억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게 되면은 수수료 얼마 받는 거예요? 2억이니까 2, 4, 8, 80만 원 받아. 수수료 얼마요? 80만 원. 근데 6억을 기준으로 하면 6억 기준으로 하면 얼마요? 5%야. 0.5%. 예, 6억 미만까지는 0.4%지만 6억에서부터 9억까지는 0.5%예요. 그럼 얼마? 이렇게 돼요. 얼마 왔다 갔다 해? 양빵이면 이게 그런 거요. 이게 수수료가 이게 뭔가 잘못됐어. 여러분들 이거 봐봐. P 얼마 붙여줬어? P 1억 붙여주면서 수수료 80만 원 받으면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분양권 중개를 한다, 분양권 장사를 한다. 분양권을 사면서 자기가 팔면 얼마 붙어? 그리고 인심 쓸 수 있잖아. 에이, 수수료 안 받을게. 아니, 여러분들 1억 피 붙는데 이거 뭐 80만 원 받을래? 안 받고 말지. 받을래요? 그러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어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 보고 중개하라는 거야? 장사하라는 거야? 분양권. 분양권 장사가 다른 말로 뭐야? 금지행위야. 저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이 판례를 만든 사람은 와이프가 틀림없이 뭐 했다? 복부임. 부동산 투자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지 와이프 수수료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저렇게 판사 나빠. 예. 법이 있죠. 예. 참 저런 하찮은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저기 법에는요,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한 거다? 수수료 요율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관련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관련 문제는요, 시험에서 꽤 나와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런 거요. 저런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들, 토지는 주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 0.9%, 여기에 대한 수수료 0.6%. 이걸 거래를 할 때 주택이니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3억으로 보고 3억이면 0.4%네요.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예?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으로 보고 기술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받아라? 3억에 0.4%.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예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됐어요? 여러분들 학개론에서 복합부동산이라는 거 나오죠? 복합부동산이 뭐요? 토지와 건물이 아니야. 토지와 건물처럼 거래를 할 적에 하나의 부동산인 것으로 취급되고, 실제로는 부동산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의 부동산이 거래 일적에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그게 복합부동산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이 복합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주택이에요. 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 말고 토지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토지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받는다, 못 받는다. 다시요. 주택의 경우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된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다르죠. 그럴 때 전세권은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됐겠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됐겠어? 그럴 적에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그 전세권자는 경매시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복합부동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 주택은 주택만 건물만 이야기한다, 아니면은 건물 플러스 토지다, 그거요. 건물 플러스 토지라는 거요. 그래요. 주택이라고 할 때는 그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해요. 뭘 포함해요? 그래서 3, 40이 120만 원 받아.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건물 없으면 2억 7천짜리면 0.9%면 얼마 받아? 2억 4,100만 원. 241만 원. 얼마 받아? 241만 원 받을 걸. 조금 더 받아, 아니면은 따블이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물어본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야 하나로 계산해야 돼요. 하나로 계산하라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요. 2억짜리 아파트요. 그러니까 법정 수수료 얼마? 80만 원이요. A가 매도인이요. B가 매수인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는요 50 받고 얼마 받았어? 매도인한테 100만 원 받았어요. 합의하에. 자, 그러면 이 매도인에 대해서 수수료 실비 초과다,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왜? 합산 금액이요. 얼마 나와요? 곱하기 2 하면? 이 160만 원 범위라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그럴 적에는 수수료 실비 초과가 아니야. 매도인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아파트 얼마에 팔아? 근데 자기가 이거 분양받을 때 4천에 받았어. 얼마에 받아? 4천. 그래서 10년 동안 기분 좋게 살다가 2억에 파니까 에이, 수수료 내가 다 낼게 하고 얘가 160만 원, 얘가 빵 이렇게 됐어요.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었을 때는 한쪽에서 더 많이 받고 그것이 합산 수수료 범위라면은 수수료 실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예요. 상가주택이요. 상가주택인데 이게 5억에 거래됐어요.
수수료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가 면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으로 보는 거야. 아니 같을 때는 요거 이상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 4, 2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공부상 0.1제곱미터 더 커. 0.1제곱미터. 어떻게 돼요? 요거 한 판이야, 요거 한 판보다 작아. 30일 테니까, 요거 30cm 넘죠? 이게 45cm일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돼? 예? 예. 그러면은, 이거 5, 9, 45, 450만 원 받아. 야, 이게 말이 돼요? 요런 거 하나에 의해서 운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결정된다는 게. 이런 수수료가 우리나라에 이상한 수수료 요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소. 할만하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죠, 이게. 네 번째.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을 시에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금액만으로? 이때 동일은 무조건 몇 번 나와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동일에게 주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집을 A가 B에게 팔면서 B가 다시 A에게 임대를 했어. 이럴 적에는 어떻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이게 적용돼요. 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매매의 당사자 A, B, 임대차의 당사자 A, B 같이 있었으니까. 이때 매도인면서 임차인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날은 언제요? 얘는 10년 전에 전입신고했어. B가 등기한 다음 날. 요때는 그게 1차생들은 답을 맞춰요. 근데 2차생들은 이런 게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한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실제로 이거는요.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임대를 이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이뤘어. 저건 적용이 있다 없다? 저건 없다는 거예요. 매매의 당사자는 A, B고 임대차의 당사자는 B, C이기 때문에 B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 C,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다 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개업공인 중개사 하면 B한테 다 받을 자신 있어? 예? 50%요. 또 터무니없이 착하네. 그게 아니고 이것만 깎아주면 되죠. 매매 수수료만 받으면 되지. 요것만. 그럴 필요는 없지. 뭐 그거는 그냥 이거는 빼줘야지. 다음에 내 고객 되지. 예. 매매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 됐죠? 예,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 중에서 저기에 대한 거예요. 수수료. 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죠?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